네, 심은경 배우가 주연을 맡은 여행과 나날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강력하게 관람을 추천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영화고요. 요즘 제가 어쩌다 보니까 자꾸 일본 영화를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절대로 일본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 국보 리뷰를 보면 아시겠지만요. 저는 일본을 좀 무조건적으로 긍정한다기보다는 약간 거리를 두면서 되게 재밌는 애들이다 라고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쪽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일본이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일본적인 이야기, 사실은 이번 여행과 나날에도 어느 정도는 조금 녹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의 내용을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 영화의 경우에는 그런 일본적인 이야기 되게 건강한 방향으로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보보다 이번 영화를 훨씬 더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상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퍼펙트 데이즈를 재밌게 보셨었던 분들이라면 이번 여행과 나날도 분명히 재밌게 보실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특유의 그 담백한 감성이 이번 영화에도 되게 잘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화도 아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과 나날은요, 미야케 쇼라는 감독이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들어서 이 미야케 쇼라는 이름을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분이요, 지금 1년 단위로 명작 영화들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내놓고 있단 말이죠. 직접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3년에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이라는 복싱 영화가 있었고요. 24년에는 새벽의 모든, 그리고 올해에는 여행과 나날을 내놓으면서 매해마다 명작을 쏟아내고 있는, 그야말로 작두 스탠딩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레이더에 미야케 쇼라는 이름이 한 번쯤은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여행과 나날을 재밌게 보신다면은 이분의 최근 전작들도 한 번쯤 쭉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번 작품 여행과 나날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서 이 작품의 특징들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심은경 배우가 연기하는 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서 지금 시나리오 작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공은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본업인 시나리오가 잘 써지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영화의 도입부에서 이 주인공이 되게 신나는 표정을 지으면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주인공은 여행지에서 겪는 되게 재미있는 사건들을 상상하면서, 그런 해프닝을 상상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어로 만들어진 장면들은 어딘가 되게 정적이고 되게 쓸쓸한 느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영화가 완성이 된 거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존경하는 교수님한테서는 어딘가 에로틱한 분위기가 있는 영화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자기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거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영화의 그런 결과물과 교수님의 평가까지 들으면서 주인공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원래 의도했었던 영화의 분위기는 되게 신나고 설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정작 영화가 채택하고 있는 분위기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쓸쓸한 분위기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인공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시나리오가 별로였으니까 내 시나리오를 거의 건너뛰고 영화를 따로 만들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되게 침울해 있는 그런 표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대학에서 가진 작품 발표회에서 그 학생들의 질문을 받은 다음에 나는 좀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관객들 앞에서도 대놓고 그냥 토로를 해버릴 만큼 그런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작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요, 주인공은 교수님이 사용하던 오래된 카메라를 받으면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카메라로 뭘 찍으니까 매일 똑같이 보던 일상의 풍경도 완전히 색다르게 느껴지더라. 제가 대사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대략 이런 뉘앙스의 말을 전해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주인공도 나도 이 카메라로 뭔가를 좀 찍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주인공이 지금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기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무언가를 제대로 감각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화상에서 주인공은, 그러니까 심은경 배우는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인 시나리오 작가라는 설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에는 모든 것들이 되게 낯설어서 그대로 감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각으로 좋은 시나리오를 써서 일본에 자리를 잡았었던 거겠죠. 하지만 지금은 일본의 일상까지도 모두 언어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게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이게 생생하게 감각이 잘 안 되는 것이라고 주인공은 그렇게 스스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요, 자기 자신의 그런 상태를 언어에 갇힌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일상 속 모든 것이 논리정연하게 정리된 언어의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무언가를 새롭게 경험했을 때의 떨림이나 그런 위태로움, 혹은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신비로운 감각 같은 것들과는 지금 상당히 멀어져 버린 상태라고 스스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은 여행을 주제로 했었던 이전 영화의 시나리오도 자기가 잘 쓰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인공은요, 카메라를 들고 외딴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하지만 충동적으로 떠나온 여행이었기 때문에 주인공은 이 마을에 도착한 날의 묵을 숙소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 외딴 마을에서도 더 외딴 곳에 박혀있는 오래되고 낡은 여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너무 외딴 곳에 있는 여관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관의 주인인 남자와 단 둘이서 며칠을 같이 보내면서 이런저런 해프닝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영화의 첫 장면에서 이 주인공이 혼자서 배시시 웃으면서 시나리오를 썼었던 것처럼 여행지에서의 코믹한 해프닝 같은 것들을 이제 자신이 직접 실제로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여행을 끝마친 다음에요, 다시 한 번 더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를 얻은 모습을 보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표처럼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일상에 눌려 있었던 감각을 새롭게 되찾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영화의 스토리를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사실은 딱히 대단한 서사나 깜짝 놀랄 만한 반전 같은 거는 그다지 있지는 않습니다. 주인공이 여행지에서 겪는 소소한 사건들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낯선 풍경들이 영화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여기에서 더 뭔가 이야기를 드릴 만한 그런 정보 같은 거는 딱히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영화를 직접 보신 분들은요, 이런 스토리만으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구석이 이 영화 속에 더 깃들어 있다고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되게 이상하게 계속 쳐다보게 되는 그런 슴슴한 매력 같은 게 이 영화에 분명히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는 와중에도요, 이게 되게 무슨 맛이지? 어디서 먹어본 것 같기는 한데 익숙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영화를 봤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화의 계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즈 야스지로라는 일본의 오래된 거장의 영화였어요. 자, 제가 영상의 초반에서 이번 영화 여행과 나날은 일본적인 미학이 되게 건강하게 발현된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건강하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박경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음의 미학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요, 반대로 삶을 긍정하는 쪽으로 미학을 발전시킨 쪽에 해당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즈 야스지로가 만들었었던 동경 이야기나 만춘이나 안녕하세요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런 색채가 굉장히 강하게 담겨져 있어요. 참고로 제가 퍼펙트 데이지를 재밌게 보셨었다면 여행과 나날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퍼펙트 데이지를 만들었었던 그 독일인 감독인 빔 벤더스가 바로 오즈 야스지로의 지독한 오타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이미 오즈 야스지로 촬영지 성지 순례 이런 거를 다큐멘터리로 찍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퍼펙트 데이지를 보면요, 분명히 외국인이 만들었었는데 그 외국인이 만들었다는 정보를 안 주면은 누가 봐도 일본인이 만든 것 같은 그런 토종 일본인의 감성이 그 영화에 되게 강하게 녹아들어 있죠. 자, 여러분들도 아마 가끔 일본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딱히 별게 없는 장면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계속 쳐다보게 되는 그런 슴슴한 맛 같은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뭔가 감각을 자극할 만한 대사나 충격적인 사건 같은 게 분명히 없는데도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끼면서 계속 보게 되는 그런 힘 같은 게 가끔씩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일봉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잘 만들어진 영화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케이스에는요,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그런 음식 영화들이 있습니다. 리틀 포레스트나 카모메 식당, 남극의 셰프 이런 계열들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사실 이런 영화를 보면은 거의 내용이랄 게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쳐다보게 되는 그런 마력 같은 게 있는 영화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이런 작품들의 매력이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좀 생각할 때가 많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움직임이 저는 아주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드렸었던 음식 영화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물론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완성된 음식을 보면서 이 식욕이 자극되는 그런 효과도 당연히 있겠지만요.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결국에 그 음식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인물의 움직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일본의 영화들은요, 그 움직임에서 흥미로움을 포착해내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대단히 화려한 동작 같은 것도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냥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그런 동작인데도 거기에서 무언가가 흥미롭게 움직인다 라는 감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보여요. 자, 그리고 이번 영상의 주제인 여행과 나날을 직접 보신 분들은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흥미로움이라는 감상을 분명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움직임에서 흥미로운 감각을 뽑아내는 이런 방식, 이런 문법은요, 제가 말씀드린 오지아스 지루의 영화에서 대단히 효과적으로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단 여행과 나날을 설명드리려면은 이 오지아스 지루의 영화를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동경 이야기를 극장에서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영화가 1953년에 나왔었는데 좀 화질이 옛날 영화라서 조금 바랜 것 빼고는 사실 그 외의 요소에서는 70년이 넘은 이 영화에서 오히려 세련미 같은 거를 제가 좀 느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볼 때에도 이 감각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 라는 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도 움직임의 그 감각의 세련미 같은 게 있다 라는 결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의 장면들을 조금 가져왔는데요. 이 영화의 구도를 좀 자세히 보시면 말이죠. 거의 모든 컷들이 인물을 중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높이, 그러니까 저 인물을 찍고 있는 카메라가 지금 어느 정도의 높이로 있는지를 좀 유추를 해보면 말이죠. 거의 대부분의 컷들이 인물의 눈높이보다는 아래에서 인물을 이렇게 찍는 컷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인물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인물의 전신을 다 포착하는 그런 구도로 찍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들의 행동이 하나하나 다 카메라에 담기도록 그렇게 구도를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경 이야기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건요, 인물들이 가만히 앉아서 부채질을 하는 이런 모습이라거나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인물들의 그 동선이라거나 아니면 노인들이 바닷가에서 몸을 일으키다가 힘들어하는 이런 일상 속에 되게 사소한 그리고 엄청 익숙한 그런 움직임들을 영화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의 구도 자체가 인물들의 움직임을 잡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미술적인 배치를 살펴봐도 거의 웨스 앤더슨 마냥 항상 픽스캠에다가 균형감이 맞는 그런 미술 세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선 인물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시선이 향하게 되고요. 그 안정적인 구도 속에서 움직이는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런 촬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요, 실제 배우들의 연기까지 보면은 이런 의도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오지아스 지루의 영화를 보면요, 우리 한국의 영화들처럼 현실적인 생활 연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영화 속의 장면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딱 정해진 위치와 정해진 동선 안에서 최대한 절제된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던 국보의 그런 미학처럼 딱 정해진 규격 안에서 목적에 맞는 움직임만 최소한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자, 하지만 국보와는 방법론은 같지만 목적은 조금 다른 게요. 오지아스 지루의 영화들은 대체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내용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사람을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도 거기에서 딱히 딱딱함이나 거부감 같은 것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다른 거죠. 가부키의 경우에는 특정한 동작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보니까 인간을 도구로 이용하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게 되지만요. 오지아스 지루의 경우에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인간의 동작을 조금 절제를 하더라도 그 형식미에 안에서 오히려 인간적인 따뜻함 같은 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일본적인 미학이 오지아스 지루의 경우에는 되게 건강한 쪽으로 발현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오지아스지루의 미학을요, 이번 여행과 나날도 똑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화면 비율이에요. 자, 여행과 나날은 1대 1.37의 화면 비율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지아스지루가 활동했었던 그 시절에 1대 1.33의 비율과 거의 흡사한 그런 비율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행과 나날은요,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옛날 화면비를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야케쇼 감독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이건 아무래도 오지아스지루의 문법을 이번 영화에 적용하기 위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제가 화면 비율만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컷들이요, 오지아스지루의 그 카메라 눈높이, 그러니까 인물의 눈높이보다 살짝 아래에서 카메라를 갖다 대면서 인물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그런 구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행과 나날도 오지아스지루의 그 영화들처럼 대부분의 컷을 인물들의 움직임을 천천히 관찰하면서 그 움직임이 갖는 그 물질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움직임의 질감에서 흥미로움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그런 연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인공인 이가 시나리오를 쓸 때 움직이는 손의 그런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여관 주인 아저씨가 이것저것 여관 일을 할 때 그때 보여주는 그런 신체의 움직임, 그리고 주인공과 아저씨가 한밤중에 얼어붙은 강을 건널 때 그때 보여지는 그런 작은 움직임 같은 것에서 움직임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영화가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행과 나날은요, 1대 1.37의 화면 비율에다가 카메라는 인물의 눈높이보다 살짝 아래에 놓고 인물들을 화면 중앙에 배치한 다음에 인물들로 하여금 짜여진 범위 안에서만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 오지아스지루의 문법을 철저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현대적인 생활 연기라기보다는 오지아스지루처럼 동선을 철저하게 제한시킨 그런 짜여진 연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출의 요소에서 오지아스지루처럼 움직임이 돋보이도록 화면을 디자인해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지점에서도요,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퍼펙트 데이즈도 마찬가지로 1대 1.33의 화면 비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도쿄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주인공의 그 섬세한 움직임에 집중을 해야 하는 영화다 보니까 당연히 오지아스지루의 그 방식을 참고했었던 거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화 여행과 나날이요, 딱히 별다른 얘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재미가 있는가? 그런 지점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카마이 유미가 등장했었던 그 영화 속의 영화 파트와 주인공이 직접 채워나가는 여행지에서의 해프닝이 약간 서로를 반영하는 거울의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서사적인 구조에서도 흥미로움이 분명히 느껴지기는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영화의 매력을 훨씬 더 크게 좌우한 요소는요, 저는 아무래도 인물들의 그 움직임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장점들이요, 한국 영화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영화 시장이 거의 망해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저예산으로 영화가 제작되는 게 주류가 될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런 저예산 환경에서 어떤 매력을 관객들한테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한다면 이제는 역으로 일본 영화의 이런 장점들을 좀 배워야 되지 않나, 흡수를 해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관객들이 한국 영화에서 좀 짜치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여기랑 좀 일맥상통하는 관점이 좀 있거든요. 요즘 한국 영화들은 뭔가 지루한 구간을 만들면 안 된다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이상한 강박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순간적으로 어떻게 자극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구간에서 지루한 순간을 없앨 수 있을까? 그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계속 얄팍한 눈속임 연출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자주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봤었던 콘크리트 바켓에서도 보면 말이죠, 아니 분명히 아파트 바깥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 약이라는 끔찍한 식인종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막 묘사가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지루함을 몰아내는 그런 자극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영화가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스스로 까먹어 버립니다. 되게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고생인 주인공이 야기가 득실거리는 그런 위험한 아파트 바깥을 막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그런 설정 오류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지루함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관객들의 감각을 잠깐 마비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영화 전체에서 통일성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더 심각한 노잼 요소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지는 때일수록 이제는 오히려 영화적인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는 관객들 수준이 너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만 대충 때워서 넘기려는 눈속임 같은 거는 더 이상 관객들한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화면 안에다가 진짜를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유튜버가 대충 만들어서 눈속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진짜를 화면 안에다가 담아내야 관객들이 극장까지 찾아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과 나날이 보여줬었던 방식이 또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화에서 움직임을 통해서 관객의 흥미로움을 이끌어내는 그 방식은요, 이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요소를 정성스럽게 통제를 해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가짜이지만 오히려 영화적으로는 훨씬 더 진짜에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서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행가 나날을 보고 왔습니다.